그래서 요즘 그 효소에 대한 그 찬반 양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찬반 양론을 들어봤을 때 생각이 어떠세요? 너무 신봉하는 거 보면 조금 거부감 생겨요. 좀 거부감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로 마치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반대입니다. 막 암도 고치, 완병 통치처럼.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이제 효소가 좋다고 하니까 진짜 온갖 재료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거 양파 있잖아요, 그죠?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 것들. 그럼 키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키위를 그냥 먹는 게 좋을까요? 효소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도 그러시죠? 네, 싱싱한 거 자연의 그거 그대로 먹고 그 다음에 효소 만들어서 좀 저장식품 이용해서 만들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효소라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야초 효소 같은 경우는 산야초 효소 많이 들었잖아요. 산야초는 그야말로 들판에 나는 풀이에요. 온갖 풀, 쑥, 냉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의 재료에서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거 몇 가지 빼고는요. 독성이 있는 풀 혹시 아세요? 이 들판에 널려 있는 풀 중에서 독성이 있는 거. 2달 전 항암 효소라고 파는 액체들이 효과가 없다는 방송이 나가자 논란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효소만 먹고 암을 고쳤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과연 효소만 먹고 나았을까요? 미리 보는 먹거리 엑스파일 강은지 기자입니다. 산야초와 같은 채소를 설탕에 절여 효소 혹은 발효액으로 만들어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효소를 마시고 암을 낳았다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 효소. 그러니까 효소 단식을 하면 최고. 책에 소개된 환자들이 효소만 먹고 나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효소는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효소 같은 거를 좀 드시고 몸이 나으신 거예요? 아니요. 과하게 높은 설탕 비율도 발효를 시키면서 항산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유익하단 반박도 나오지만 이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 장류라든가 김치 같은 그런 식품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시중에서 그 유통되고 있는 그 설탕 침지액 같은 경우에는 그는 지금 과학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효소 논란. 이번엔 종결될 수 있을까? 잠시 후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야초 같은 경우 이제 30까지는 30 산야초 40, 50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개수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럼 많이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몇 가지 100가지 들어간 선생님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널려 있는 이 들에 늘려 있는 게 100가지만 되겠어요? 안 돼요. 수많은. 그러니까 나무 빼고요. 풀만 해도요. 100가지 금방 넘어가요. 몇 가지세요? 그럼요. 우리나라 생물종이 얼만데. 그러니까 물론 막 이렇게 오지에 있는 막 귀한 이런 것들이 말고 이제 흔하게 널려 있는 것 중에서 해도 100가지 금방 돼요. 그러면 그 산야초를 담을 수 있는 재료는 성질이 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죠. 그럼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뿌리도 있고 잎도 있고 그런 거 모두 같은데. 다예요. 다예요? 네. 모두 다 같은 효능인데 효능이 좀 더 높은 쪽이 있고 좀 낮은 쪽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열매 쪽이 효능이 많다고 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파리 있고 뿌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영돈 PD가 한번 그걸 했죠. 효소란 정말 있는가? 응?
했죠. 그래서 방송을 잘 했죠.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그래서 막 이제 우리 보통 한 3달 정도 이렇게 절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검사를 막 했어요. 진짜 효소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 결론을 안 보셨어요? 네. 선생님 결론들 안 보셨어요? 효소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발효식품이라 발효식품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효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죠. 뭐 효소가 아니라 그냥 설탕, 물이다. 맞아, 들었으면 예, 많이 들으셨죠. 저도 효소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뭐 효소를 막 담가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효소를 만들 때 설탕에다 절이고 나면 설탕이 좋은 설탕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원래 설탕이 해로워요. 아시죠? 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목탁 설탕 하나 들고 오고요. 예, 여기는 언제 여기서 준비해 주시면 이 두 설탕의 차이를 아세요? 두 분은 무슨 설탕? 마스코바 두 설탕. 아, 이거는 정제된 저거는 그냥 비정제 설탕이에요. 정제 설탕과 비정제 설탕의 차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탕수수로 보통 이제 설탕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크는 작물이잖아요. 100% 수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이서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이제 필리핀이죠.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이제 보통 원당을 들여와서 만들게 되는데 전통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사탕수수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거 꺾어서 이렇게 지금 씹으면 설탕물이 줄줄 나서 달콤한 물이 나. 그게 설탕물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착즙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쫙 압력을 가하면 그 사탕수수의 물이 밑으로 주르륵 빠집니다. 동남아에 가면 그거 이렇게 금방 짠 그 생즙을 팔아요.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저는 그 맛이 되게 좋은데요. 저는 동남아에 가면 꼭 사 먹거든요. 한국에서는 먹으니까 거기다 설탕을 타주더라고. 어쨌든 그럼 본맛이 아니에요. 여기 한국에서 사 먹지 마세요. 어쨌든 얘 착즙을 한 다음에 그 설탕 물을 모으죠. 그리고 큰 솥에 넣고 어떻게 할까요? 끓여요. 그죠? 이렇게 저으면서 우리 뭐 조총 만드는 때처럼 이렇게 끓여요. 그러면 물이 증발을 하면 나머지 설탕 찌꺼기만 남죠. 그걸 잘게 부시면 이 비정제 설탕이에요. 그럼 정제라는 설탕은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끓여서 만들다가는 설탕 장사를 못해요. 이게 시간도 엄청 걸리고 말하자면 뭐랄까 인력도 많이 들고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많이 만들면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설탕 회사에서는 이 설탕을 어떻게 만들까요? 화학정제. 이건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제라는 뜻이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제라고 하면 되게 깨끗해 이런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이 원래 이제 사탕수수가 막 거기 안에 막 벌레도 있고 막 좀 불순물들 제대로 세척이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럼 그걸 좀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과정인데 그걸 걸러낼 때 이 기술이 이 화학 정제 과정에서 딱 그것만 걸러낼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탕수수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싹 다 걸러내버리죠. 불순물만 걸러내지 못하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원래 사탕수수가 가지고 있던 섬유소 그리고 미네랄 성분. 그래서 사탕수수가 원래는 되게 좋은 식품이란 말이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제로 이렇게 물 끓여서 생산을 할 때는 사탕수수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분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제 과정에서는 그것들이 싹 다 빠져버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설탕 속에는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 근데 우리 몸의 시스템이 알다시피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로만 살 수는 없지요. 미네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네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설탕을 한 숟가락을 지금 이렇게 퍼서 먹었어요.
내 위 속에 이제 설탕이 한 숟가락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 위는 들어온 설탕 한 숟가락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화를 할까요? 그냥 절대 소화 못해요. 반드시 미네랄의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칼슘 중. 그래서 뭐 이렇게 설탕 많이 먹어 살찌고 이런 건 좀 약간 부차적인 문제고요. 내 몸속에 있는 미네랄을 꺼내서라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설탕을 많이 먹는 애들이 단 거 많이 먹는 애들이 젊은 시절에 젊은 나이에 벌써 골다공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탕이 나쁜 점들을 제가 이 설탕이 얼마나 나쁜지에 관한 책이 슈거블러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설탕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쭉 나와요. 근데 면역력을 약화시키고요. 우리 몸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요. 그죠? 우리 당뇨병의 시초가 설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찌는 건 완전히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탕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효소를 만들 때 이 설탕을 보통 쓰게 되죠. 자, 선생님, 화학 정제를 했을 때 설탕이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무슨 색이 나올까요? 누런색 아니에요? 누런색. 지금 이 마스코바도 설탕을 제가 선생님 손을 조금 내보시면 제가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설탕에 이 마스코바도 설탕은 제가 아까 솥에다 끓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한번 맛을 좀 봐주십시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사 먹고 있는 그 슈퍼에서 나오는 그 설탕하고 어떤 맛의 차이인지를 좀 보시라는 거죠. 네, 흑설탕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선생님도 좀 드셔보시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좀 드셔보세요. 쓴맛이 나. 많이 그때였지? 네, 선생님도 드셔보세요. 이거 먹고 있어요. 그냥 설탕은 침이 들어가면 없잖아요. 이거는 씹히는 건데. 이 이름이 마스코바도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설탕 공장, 제가 그 아이컵 생협이라고 생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리핀의 파나이라는 곳에 이 설탕 공장을 지어줬거든요. 이건 공정무역과도 관련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제가 환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무역하는 그곳에서 이 마스코바도 설탕을 만드는데 보이면 가면요 이렇게 막 이게 계속 그 설탕이 이렇게 물이 다 날아가도록 딱딱하도록 두면 안 돼요. 계속 삽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뒤지겨줘야 돼요. 물이 수분을 날리는 동안 계속 뒤지고 이게 보통 힘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마스코바도라는 뜻이요 그런 거래요. 근육을 쓰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마스코바도라는 게 근육을 쓰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거 그 사람들 진짜 이거 하느라 근육이 막 이런 거죠. 자, 제가 이거는 비정제라고 했죠. 향기가 있죠. 않습니까? 향 있죠. 특이하죠. 그리고 이렇게 끓여서 만들면 처음에 나오는 색깔이 갈색 맞습니다. 이 색깔. 그리고 약간 촉촉하죠. 수분을 확 말리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사 먹는 설탕은 어떤가요? 아주 바짝 말라 있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자, 이 설탕이요. 화학 정제를 쫙 거치고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색깔이 무슨 색? 갈색? 흰색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색깔입니다. 완벽히 순수하게 그 제거가 되고 나면 이 색깔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황설탕은 뭘까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좀 달달 볶아요. 갈색이 됩니다. 그게 황설탕이에요. 거기다가 캐러멜 색소를 듬뿍 넣으면 그게 흑설탕입니다. 그래서 제가 흰설탕, 황설탕, 흑설탕 이 세 가지가 영양학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미네랄이고 섬유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엔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 한 숟가락을 먹어도 좀 영양가 있는 설탕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설탕은 줄여야 되지만 이 설탕도 물론 당분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설탕으로 바꾸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시중에 판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인터넷에 제가 효소를 만들
나고 매실 만들하고 인터넷에 이제 정제되지 않는 사탕수수 보고 예, A 비정제. 네.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 효소를 만들었거든요. 안 좋아요. 일단 색깔이 시커멓겠죠. 맑은 그런 저기 효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협에서도 효소를 만드는 그런 데 쓰는 그런 그 매실을 담그거나 할 때 쓰는 설탕을 이게 이제 너무 축축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했으나 드라이하게 화학 정제를 거쳐서 만드는 것들을 효소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관상이나 뭐 이런 문제가 특별히 아니라면 저는 어떤 걸 권하고 싶어요? 내가 먹을 거니까 나는 이거 쓰고 싶은 거죠. 네, 값이 좀 비싸요. 요거 400g이잖아요. 2,300원? 우리 1kg에 1,000 얼마밖에 안 하죠. 이게 지금 400g? 이게 400g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값이 좀 비싸요. 한 2배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알고는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설탕 쓸 거냐면 이 설탕 쓸 겁니다. 이 드라이한 걸 쓰긴 쓸 건데 영양가가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효소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얘가 효능이 있을까요? 만들면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탕을 그렇게 설탕이 나쁘다는데 그 설탕으로 만든 결과물이 좋을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양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영양가를 누가 채워줄 건데요? 내가 넣는 재료에서 나오는 그것이 채워줄 거예요. 영양가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효소를 만들 때 그 내가 넣은 재료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원하는 거잖아요. 효소 성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우러나는 거 아시죠? 우리 소금에다가 배추를 절이면 배추가 물이 빠지잖아요. 그게 소금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삼투압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재료에서 이제 원하는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요. 이 설탕이 원래는 설탕이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뉘게 돼요. 자, 뭐로 나뉘냐면은 원래 효소에는 이게 설탕이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상태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설탕을 딱 먹으면 설탕이 뭘로 분해가 되죠? 포도당과 과당. 우리 옛날 가정시간 배웠는데 다 생각이 안 나. 네,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포도당과 과당은 우리 몸에 아플 때도 병원에 가면 포도당 수액을 바로 넣어주죠. 그죠?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게 포도당이잖아요. 그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죠. 설탕이 아니라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효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소가 도대체 어디에 작용하는 걸까요? 효소가. 제일 많이 들어본 효소. 우리 몸에. 그거는 미생물이고요. 효소는 생물적인 성질은 없어요. 살아있는 생물, 그런 균, 그런 게 아니에요. 화학작용이에요. 단백질을 변화시키는 효소 성분, 그 성분이, 화학 성분이지, 그게 무슨 생물학적 특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효소는 우리 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대사 효소들은 이미 몸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막 소화 효소,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돌아가는 시스템에는 모두 다 효소가 작용 안 하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효소가 젊을 때는 효소가 많다가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차차차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7, 80대가 되면 효소가 그러니까 한 젊은 사람들이 한 60% 이상의 그 효소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나이가 들면 10%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효소가 외부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체내에 가지고 있는 대사 효소가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효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선한 키위를 먹을까요? 이렇게 효소를 만들어서 먹을까요?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으냐? 저도 당연히 신선한 쪽으로 그냥 우리 전 세계에서 10대 슈퍼푸드라고 나와 있는 뭐 귀리부터 시작해서 블루베리 뭐 많잖아요. 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토마토. 전 토마토가 너무 맛이 없어. 안 좋아해.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해. 그리고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 채소들 있잖아요. 파프리카 뭐 이런 뭐 가지도 그런 컬러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산화 성분도 많고 이런 더 효소 성분도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통해서 계속 섭취를 해서 효소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외부에서 막 효소를 막 내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 효소가 다 어디에나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암도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물쇠하고 열쇠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소화에는 소화 효소가 딱 맞아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효소는 거기 절대 안 맞는 열쇠인 거죠.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소화 효소가 다른 부분에 작동하는데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 쉬고 우리 뭐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을 때 입안에서 여기서 작용하는 효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아밀라제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가 너무 심도 깊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런 것들이 다 소화 효소로서 아제 소리가 되게 많이 붙어요. 효소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걸 정통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좀 약간 야매로 공부를 했는데, 정말로 정통으로 진짜 오랜 공부를 하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담그는 건 전부 다 설탕.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효소냐 아니냐를 따질 때 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재료가 이만큼 들어갔으면 제대로 된 효소가 됐을 때는 물의 양이, 그러니까 효소의 양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하면 재료 이만큼 들어갔는데 물 요만큼 생겼어. 요거 설탕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 선생님 그래도 매실이 향기가 잘 나는데요. 뭐 갇혀 있었으니까 매실이 향기가 나지. 그럼 안 나겠어. 설탕물에 그럼 매실 향 나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마른 설탕만 쓰는 게 아니라 설탕을 녹여서 그게 비율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재료 따라서 다 달라서 이건 이 시간에 공부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요. 매실이 원래 언제 많이 드세요? 매실에? 배 아플 때 좋다고 하죠. 네. 그죠? 그래서 애들 배 아프다 그러면 맨날 약으로 썼어요. 효소가 원래는 사실은 약으로 쓰던 그런 존재였어요. 옛날에 설탕이 귀하듯이 지금처럼 그렇게 널려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효소를 담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실은 정말 귀하게 해서 정말 배 아플 때만 먹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매실이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면 원래 그렇게 약으로 쓰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반찬에 넣었고 이렇게 막 그 선생님 말면 그렇게 처먹어 대면 진짜 배 아플 때 약효가 있겠어? 배신당하는 기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막 아무데나 막 반찬. 그리고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당뇨병. 이게 설탕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됐다는 것은요. 이 포도당과 과당은 먹었을 때 분해되는 과정도 없이 바로 몸에 흡수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흡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급격한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주부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되게 단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아가씨도 집에 이렇게 콜라병을 쭉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마셔서 그냥 물을 마시지 왜 콜라를 마셔야 했더니 물이 맛이 없대. 물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한, 그냥 물을 마시면 너무 심심해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콜라에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 당분은 다 어떡할 것이냐. 근데 이제 요즘 주부들도 이 효소가 좋다고 하니까 효소를 쟁여놓고 물을 마실 때 그냥 안 마시는 거죠. 물에다 어떡할까요? 뭐에 그게 될까요? 효소이 좋은 점보다는 살이 먼저 찌겠죠. 그 당분을 어떻게 간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효소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든 것들, 아까 산효초 같은 거는 우리가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평소에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 이런 거를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비상 상비약으로 챙겨놓기 좋은 거 있잖아요. 뭐가 좋죠 요즘? 제가 오늘 왜 생강을 택했을까요? 그렇죠. 겨울에 달고 사는 감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효소를 담그지 않고 차로 드셔도 되게 좋잖아요. 특히 목감기, 코감기, 목 아프고, 저는 진짜 지켜거든요. 저는 감기 걸리면 약을 안 먹습니다.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이죠. 네, 똑같아요. 약 먹어도 일주일 가는 거니까 그거를 약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요. 감기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그냥 몸살이 나서 아주 죽겠는 상황 아니면, 애지간하면 감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정답인 거죠. 저는 건강식품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건강식품 보조제 뭐가 좋다면, 요즘 유행이 뭐죠? 유행이 자꾸 바뀌어요. 요즘 홈쇼핑 보니까 백소구, 또 뭐 하수어가 좋고, 어떤 비타민일까요? 천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우리 채소에 들어있는 그런 천연 비타민이 아니에요. 합성 비타민이지. 그래서 그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은 어차피 그래도 걔가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을 저는 믿지 않지요. 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천연이 아니면 안 먹는다. 내 몸이 땡기는 것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실효소 담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뒷골 땡겨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아니 면대만이야 담그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정제되지 않는 좀 비싼 거. 그 설탕을 인터넷에 사가지고 정말 우아하게 맛있게만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 작은 놈이 매실 매니아거든요. 근데 TV에서 보니까 발효라고 하지 않고, 아니 효소라고 하지 않고 뭐든지 설탕하고 한 거는 발효 액으로. 그렇죠.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건데, 거기서 그 설탕을 왜 넣냐면요, 미생물에 먹이로 주는 거예요. 우리 EM하고 똑같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작용하는 발효되는 균이 설탕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는 재료 중에 EM 분말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사용하고, 지난번에 우리 계속 사용해 오신 EM은 무슨 EM입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 액체로 된 게 무슨 용도였죠? 용도가? 제가 농업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농업. 히가드로 박사가 처음에 개발하신 의도가 농업용이었어요. 그게 농업에 쓰려고 EM을 처음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식용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먹어도 사실 뭐 본인 책임하에 제가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나온 규약 지배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르트면은, 요구르트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유산균 들어있는데, 유산균 외에는 다른 잡균은 한 마리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EM이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절대로 먹는 EM으로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분말로, 먹는 분말로 만든 거예요. 값이 비싸요, 이게. 이거 한 3만 몇천 될 거. 자, 이거 되죠. 이거 물에다 타 먹어라. 이제 그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걸 자세히 봤어요. 뒤에 이제 보면 우리 제가 EM이 몇 종류? 80종류 한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요. 일단은 미생물의 숫자가 확 줄어요. 80까지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좀 이따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유산균 12종, 효모, 고초균, 그다음에 황국균, 또 김치 유산균도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요. 식품 첨가물도 좀 들어가요. 네, 조금 들어가요. 이게 왜냐면 이제 타 먹을 때 잘 이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미생물 숫자를 보나 뭘로 보나 이걸 쓰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EM 원액을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나 그건 절대 식용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이거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넣어보긴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한번 해보시는데 한번 그냥 이 EM의 도움 없이 그냥 발효된 상태랑 이거랑 선생님들 평소에 해보셨으니까 뭐 한두 가지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매실 같은 거 다 담아보셨으니까 그 상태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더 작용을 잘하는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40분 다 됐는데 일단은 이걸 씻어서 물기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칼은 다 갖고 오셨죠? 네, 칼로 벗기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실 양파망에다 넣어서 이렇게 팍팍 문지르면 되게 쉽게 벗겨지거든요. 이 양파망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괜찮을까요? 그쵸.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집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이정란 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갖고 오셨잖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400g씩 재워서 가서 일단 씻어 오시는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 통도 안에 깨끗이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오시는 걸로. 네, 자, 이거 좀 가져가셔서 하나씩 가주세요. 선생님, 근데 통이 왜 6개밖에 안 되죠?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갖고 오셨어요. 400g. 네, 400g 제가 저기 양푼 하나 가져오셨죠? 양푼 갖고 오시면 거기다 담아드릴게요. 무게 재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무게 재주세요. 네. 선생님, 400g 그릇이 필요할 것 같은데. 500g. 네. 없으시면 이거 우리 이것도 있으니까. 네, 여기다 쓰셔. 네. 400g만 하실까요? 이걸 개인적인 책임하에 그게 없으면 원액 쓰면 된다. 네, 그렇죠. 본인 책임하에. 여보, 껍질 몇 개 돼요? 일단은 씻어서 여기다 넣어서 한번 이렇게 바락바락 문질러 보십시오. 네. 500g 하실까요? 400g 하실까요? 500g요. 네, 500g. 더 해야지. 500g이에요. 아이, 어차피 하는 거 수박이 모자랄 것 같은 거고, 우리 세 개, 그거까지 쓰는 게 많대요. 저게 좀 아닌 것 같아요. 100g이 그렇게 많은 거요? 이거 모델 몇 킬로예요? 주변이? 5kg 사오셨다는데? 아우, 그러면 500g 돼요. 연단 거잖아요. 네, 이거 누가 한번 안 갖고 오신 거 가져주세요. 안 가졌어요? 둘이 안 와가지고.
껍질찌개에서 먹어도 돼요. 사실은 저는 껍질을 안 벗기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지저분해서 안 벗기셔도 돼요. 껍질 안 벗기고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잘만 씻으면 되니까 흙만 없고. 이렇게 있어요. 괜찮은 껍데기가 그래서 먹는 사실은 모든 영양분은 다 껍데기가 제일 많아요. 효소, 발효, 생강효소. 제가 생각을 듣고 좋아해갖고 생강차. 아니 감기에 좋다고. 터블러에다가 생각을 갖고 다니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냄새 맡고. 아니야 그 화장실에서 생각 한번 씻고 계시길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생각 어디? 세개 다 먹어? 아, 맞아요. 거기 생각은 아마 유기원당 생각을 뭐 만드는 거예요? 비정제가 아니고 효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키우긴 했는데 과정은 이게 발효 정제 시키는 거잖아요. 발효 시키는 술 들어간 거 아닌가? 설탕 들어가고 예. 발효 이게 그러니까 정제인지 비정제인지 알코올이 안 생기나? 설탕으로 발효되시더라고요. 설탕하고 효모가 들어가요? 예, 저도 들어가면- 먹어봤어요. 예. 괜찮아요. EM5넥은 효모하고 다른가? 네? 예, EM 여기는 이제 그 EM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좀 종류별로 몇 가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효모하고 당하고 이렇게 근데 효모는 꼭 들어가야 돼. 이 효모가 발효의 제왕이라 얘가 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효모하고 설탕하고 발효를 하면 네. 알코올이 발생하잖아요. 술 만들 때 그래서 많이 쓰죠. 예. 그럼 여기서 알코올이 발생이 안 되네? 이건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이 양이 안 들어가구나. 그 잘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껍질째 쓰셔도 돼요. 아니면 다른 거 쓰시고 나서 그냥 망해놓어서 이렇게 찔러야지. 그냥 잘안 되실 거예요.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이거 쓰세요. 네. 껍데기째 하신대. 빌려드리래요. 껍데기 뺏기시려면 하세요. EM5넥은 저런데 시청인데 가면 그냥 주는 그런 거 받아서 쓰는 건가요? 시청에서 줘요? 이런 부처에 또 시청은 막 아, 그게 이제 지금 여기 경기도권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공짜로 주는 데가. 근데 그 EM은 원액이 아니고요. 발효액이라 이런 데 쓰시면 안 돼요. 만드는 방법이 위생적이지 않아. 예, 이거 더 쓰세요. 그 물하고 해도 설탕, 소금 똑같이 넣어요? 어떤 거요? EM5넥 물에다 할 때요? 네. 1대1로 비율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쌀뜨물을 쓸 때는 당밀의 양을 좀 줄여도 되거든요. 왜냐면 쌀뜨물에 이미 쌀 가루가 영양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여야 돼요.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나 그냥 물을 쓸 때는 100% 똑같이 해줘야죠. 미생물의 양과 그 당밀의 양을 똑같이 1대1로. 그 EM5넥은 맹물에는 많이 들어가요. 아니요, 당밀이 많이 들어가요. 당밀이. 비가. 비율은 똑같죠. 그러니까 저기 그리고 이제 더 발효를 잘 시키기 위해서 EM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리하긴 하나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양이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EM의 원액의 물의 비율에 대해서 양이 얼마라고 선생님들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EM이 몇 프로 들어가면 좋아요? 우리 발효액 만들 때 기억하셔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여기서 끝내놓고 같이 얘기할게요. 네. 그럼 지금요 1%에서 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1%보다는 5% 들어가는 게 훨씬 발효가 잘 돼요. 그러나 병수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드렸어요. 네. 많이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0짜리 한 병을 샀는데 그걸 1% 넣었을 때는 20병이 나오는데 5% 넣으면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만드는 거는 뜸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넣는 거는 1%를 딱 상하게 넣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2리터 페트병에 만들 때 우리가 20ml가 딱 1%.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 저 지금 18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을 말에. 조절을 했을 때 한 병이 2리터잖아요. 네. 2리터 페트병이 그
그게 2리터의 액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2리터에 대해서 1%면 20ml가 들어갑니다. 1%요. 근데 약간 아슬아슬하죠. 딱 1%면 잘못하면 발효가 좀 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5ml 정도 넣으시라 좀 안전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의 양은 20ml인 거죠. 그러니까 20ml만 넣어도 발효가 된다. 거죠. 40ml 넣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랬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발효가 더 잘 돼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잘 되는 거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대신에 병수가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네. 1%에서 5%까지 넣으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재발효 얘기도 했었죠. 30에서 40%. 돈이 안 아까우시면 그렇게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고. 네. 저 지금 요만한 병 있죠? 예. 그 페트병 하나에다가 그거 3닭까지 넣거든요. 여기 EM을 갖다가요. 3개. 병 뚜껑으로 3개? 예. 페트병 뚜껑으로 3개? 예.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페트병 뚜껑이 몇 미리? 5mm. 3컵이면 15mm밖에 안 되는데? 제가 1%는 최소한 20ml는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난 이제 이 서울서 하다가 안 하고 이제 농급지를 진행하자는데 요만한 거 있죠? 그게 몇 미리짜리인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제가 잘 그게 모르겠고. 몇 미리 될까? 500ml인가 그게? 네, 그거 갖고 내가 18병을 만들거든요. 안에 뚜껑 안에. 18병 정도 나오면, 네, 그러면 잘 되신 거예요. 그러면 1%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ml 넣으면 딱 20병 나오게 돼 있어요. 500ml니까 계산해보시면 20ml씩 하면 딱 20병 나오는데. 요새는 일주일 좀 더 걸리죠. 요즘 날씨는 거의 영도에 가깝게 근데 내려가고 우리 있잖아요. 응접실에 식당 밑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온도가 제가 보기에는 EM이 활동성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도 이상은 돼야 돼요. 또 네. 그러니까 제일 쾌적한 온도는 몇 도? 네, 이런 거 자 우리 다시 복습 좀 합시다. 네. 어딘데 몇 도? 20도에서 40도. 그렇다고 너무 고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도에서 40도의 온도니까 여름 날씨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M한테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다른 나쁜 미생물한테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EM이 발효가 잘 되긴 하나 그만큼 잡균들도 활동이 왕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잡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물 말씀드릴 때 물을 정화하고 싶으면 언제 EM을 투척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느 계절? 봄이라고 했죠. 미처 나쁜 미생물들이 깨어나기 전부터 좋은 미생물들을 투하해서 발현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계절보다도 봄이 오히려 활동하기가 EM이 더 활성화시키기 더 훨씬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름에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그런 거 경험 아직 안 해보셨나? 페트병을 그게 사실은 일회용 병인 거 아시죠? 그 생수 같은 거 담아져 있는데 그 병에다가 또 물 담고 또 물 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병의 용도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항균 장치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병을 뭐 그렇게 물로 씻는 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여러 번 사용해요. 그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발효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페트병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 썼어. 그 3병을 못 구했어. 근데 거기서 물로 이렇게 대충 흔들어서 씻어서 버리고 다시 재발효를 해요. 거기다 또 이제 또 쌀뜨물 담고 또 하죠. 이렇게 몇 번 해보신 선생님 없으세요? 저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다 쓰면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주시니까. 주는 그러니까 거야. 보통 집에서는 이제 병 일주일에 뭐 구하기가 그냥 50병, 60병씩 내가 막 풀이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한 번 쓰고 버리겠죠. 3번까지.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시던가요? 마지막 3번째는 풍모가 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같은 병을 사용을 해서 계속 재발효를 하시면 이게 오염이 점점 잡균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효의 질이 점점 떨어져. 심지어 이걸 한 5번, 6번 이렇게 계속 하면요. 냄새도 구린내가 나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그 아시죠? 하얗게 끼는 게 덜 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혐오가 너무 활발하게 너무 빨리 발효를 할 때도 혐오 신체가 떠오르는 건데요. 그 혐오가 그렇게 너무 왕성하게 하는 건 이유는 나무 이런 그런 잡균들이 너무 많을 때 얘들이 이름이 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또 확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같은 병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한 번 쓰고 그 페트병은 폐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도하기 어렵다. 이제 그러면 그냥 한 2-3번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거는 그게 왜냐면 제가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수업 갔을 때 내가 재발효를 여러 번 시킨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체험을 시키면 그 향기가 구린내가 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 번 재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다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냄새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약간 간장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오래 이제 여러 번 쓰다 보면 그러니까 시큼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약간 간장 조림내 뭐 이런 게 나기 시작하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번 쓰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기 수강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죠. 예. 계속 하는 거. 그리고 재발효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발효를 시켰는데 그걸로 다시 재발효를 시키기는 균형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방법은 있긴 있어요. 한 병을 만들었을 때 그 70%를 이 옆병으로 옮겨 30%만 쓰고 그리고 30%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죠, 그죠? 딱 봤을 때. 네. 그래야만 재발효가 돼요. 그래서 재발효는 귀찮기도 하고 효율성도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선생님들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액체에다 담그는 게 나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발효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발효제가 나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더 낫거든. 더 발효가 잘 돼. 그리고 돈도 얘가 훨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만든 거 아닌 이상은 이거를 일일이 사서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비싸요. 예,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퇴비로 특별히 쓸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양을 어디다 처리하실 건데? 밭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에서는 이제 내가 땅이 없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퇴비 상자 하나 마련하라 그랬죠. 그래서 퇴비 상자에다가 활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은 또 저처럼 이렇게 카드를 대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양이 늘어나. 돈을 더 많이 내. 이걸 그냥 버리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릴 거라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물을 하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을 적게 내려면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런 과정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단지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동안 벌레가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닌 듯. 그리고 어차피 버릴 거라면 네, 좀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발효를 시켜서 이 건더기만 건지고 이렇게 이 물은 다 액비로 사용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훌륭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도 몸체도 여기 몸에 있는 게 여기 물에 다 녹아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밭에 넣을 때 이 물도 버리지 않고 그냥 같이 확 부어버리죠. 어차피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EM과 건강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EM과 건강 이렇게 삼국지가 딱 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PT를 만들 때 건강 부분도 좀 넣어서 했는데 이런 또 안 가져오는 실수를 그래서 건강 얘기를 좀 시간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EM하고 건강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분이 어떤 걸까요? 우리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항산화. 기억나시죠? 네. 물론 썩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EM이 가지는 특별한 항산화 효과죠. 그래서 그런 실험 데이터들을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그 TBA 값이라는 게 있어요.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TBA 값이 작으면 산화가 덜 된 거고 높으면 산화가 많이 된 거죠. 일반 식품하고 이렇게 EM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에 이렇게 비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3분의 1 정도 TBA 값이 나와요. 예, 그러면 뭐냐면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EM이 높다라는 얘기죠. 첫 시간에 그 김선혜 선생님 하실 때 혹시 모 실험 같은 거 보여주셨나요? 네.